오늘 방송이 좀 많습니다. 제가 주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일이 많아서 오늘 방송은 2회차를 예정하고 있어요. 준비는 3회차까지 했는데 3시까지 방송을 마쳐야 되는 시간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새날에서 국뽕반점 2회차를 생방송으로 또 진행할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일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싹 몰아쳐서 해야 되고요. 설을 준비한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방송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요, 어떻게 네. 타이밍이 이렇게 됐어요? 음, 절대 욕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네. 자, 일단 시간이 늦었으므로 바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할 내용은요. 네. 방향도 조금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 내가 옮길까? 이렇게 네. 옮길게.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이란의 그 정치 상황이 내부 상황이 확 변하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암살 사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그 긴장에 대한 고조시키는 언론이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조만간 끝난다. 네.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겠지만 알려주고 때리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고 뭐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절한 선에서 국제적인 타협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민한기가 추락을 당했어요. 저는 이 추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제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목이 잠겨서 안 풀려요. 개인적인 그 오피셜로는 이것도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자국민을 비롯한 어떤 그 정치적 모색을 위해서 전환 모색을 위해서 좀 이게 조작된 사건이 아니냐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 내부의 정세가 아주 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트럼프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트럼프가 지금 있는 이란 대통령하고 뭔가를 짜고 목적을 가지고 이란을 번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를 낮추라고요? 네. 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멋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담으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 자켓 하나 사더니 뽕을 뽑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 3일차 다른 거 입고, 3주차 다른 거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옷 한 벌로 돌려 입는다고 저한테 비난 댓글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분 눈썰미 너무 없는 겁니다. 하물며 새 자켓도 안 입고 있던 자켓인데 네네. 앞으로 장난한 거 아닌데. 성작가 TV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리고 2만 구독자를 돌파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비주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비주얼을 위해서 제가 약간 용모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옷 같은 색, 네. 같은 옷 다른 색입니다. 네. 같은 모델로 다른 색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1월 8일이죠. 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제 공항에서 이륙했던 우크라이나 국제항공기 752편이 추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륙한 지 2분 30초 뭐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서 추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란이 이 비행기가 기체 결함 때문에 엔진에 불이 나서 추락했다라고 막 우겼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이 비행기도 그 보잉 맥스 있잖아요. 지금 사고 전 세계적으로 사고 일으키고 있는 737 계열 그 800 계열 그거거든. 그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함을 일으킨 거다라고 마구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10일부터 AP통신을 비롯한 익명의 통신사를 통해 갖고 다양한 자료들이 제보가 됩니다. 네. 특히나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로 미사일이 발사돼갖고 공중에서 요격되는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빼박할 수 없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는 아닌 거야.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 가지고 피격을 당한 게 맞다라는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이란 정부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바로 자백을 하고 실수로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실의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그 몇 시간 전에 실제로 이제 미군에 대한 요격을 했어요. 추가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란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날아온 순항 미사일인 줄 알고 그 포병 대장이 방공망을 담당하는 포병 대장이 발사를 명령을 했고 그게 민간 항공기였다. 정말 끔찍한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자, 이 상황에 뭔가 지금 풀어지지 않는 이 사고에 대한 풀어지지 않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탑승자가 167명이에요. 167명인데 이게 이제 국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그 우크라이나 국적이기 때문에 뭐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사망자들의 인원 구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이란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카나다 사람이에요. 카나다 사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란이 82명, 카나다가 63명, 우크라이나 11, 스웨덴 10명, 아프가니스탄 4명, 영국, 독일 각각 3명. 우리나라는 이제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긴 한 건데 아무튼 이 내용 중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 캐나디안이 63명이라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2012년도에 이란하고 단교를 했어요. 사실상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가 이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뭐 일부는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캐나다 외교관이 거기 상주할 이유는 더더욱 없거든요. 이 63명의 카나다 사람은 이란에서 뭐 하던 사람일까요? 뭐 하던 사람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빠져나가던 과정 중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단교 상황에 대해서 바로 사고가 있고 나서 사고를 인정하고 나서 이란의 이제 대통령이 카나다 총리한테 사과를 보냈는데 의외로 카나다 내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 자체가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비행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 이게 격추됐다는 사실을 8일 당일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일 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일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되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외교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 동안을 이 피격 사실을 알면서도 공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의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종의 정보 교환 내지는 어떤 정보 통제가 보도 통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정보 통제를 했던 배후 세력은 왜 이렇게 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협조가 필요한데 괜히 초기에 그 피격이다라고 주장해서 국제관계를 흐리기 싫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변명치고는 좀 모자라는 변명인 거죠. 좀 더 물리적인 부분 안에서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원래 이란에서 우크라이나로 날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비행기가 피격될 시점에서는 역으로 귀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올라가던 비행기가 지금 이란 쪽으로 거꾸로 돌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날아오는 비행체를 쉽게 말해서 적의 뭐 순항 미사일이나 적의 어떤 전투기로 착각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란의 핑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항기가 역으로 추진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사태가 있어야 될까요? 뭐 테러범이 있었다든지 뭐 기내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 귀향을 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전혀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왜 이 비행기가 귀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민항기로서 이제 자기 신호죠. 그러니까 나는 민간 비행기다라고 하는 신호나 관제턱하고 통신을 충실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과정 중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블랙박스를 이란 측이 빠르게 회수를 했는데 이 블랙박스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에는 블랙박스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걸 대부분 프랑스나 미국에 보내서 이거를 분석하지 우리가 100% 이걸 안 해요. 뭐 음성 기록 장치 일부 정도 뭐 이런 걸 하지 이 피격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파괴가 됐던 그리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 블랙박스는 제조사의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거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란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조사 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 사과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란 내부에 정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제목에 오타가 있었나요? 보미 작가 우리 제목에 오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좀 해주세요. 네. 희생자 167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추가로 승무원들을 포함하면 이제 그 숫자가 되는 겁니다. 176명은. 아니. 네. 제가 팩트를 틀렸다고요? 네. 네. 아니, 승무원 포함 176명인 겁니다. 네. 아니. 송 작가님이 167명이라고 하셔서. 네. 정확한 숫자는 176명인 거고요. 제가. 너 스토킹하니? 제가 멘트까지 스토킹하니 이제? 중간에 말을 자르면 또 혼이 나기 때문에 적어드렸는데 또 캐치를 못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오타가 있네요. 추락과라고 쓰셨네요. 추락과가 뭐죠? 추락을 했고 추락과 뭐죠? 추락과. 과요? 바로 고쳐주세요. 바로. 아니 제가 못 고치죠. 끝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란 내에 정치적 기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솔레이마니 추모 인파가 뭐 100명이 넘었고 뭐 10여 명, 뭐 심지어 30명이 깔려 죽었다, 서로 밟혀 죽었다고 얘기할 만큼 여기에 대한 추모 열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지금 이란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이 사건이고 갑자기 이게 이제 반정부 시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반정부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의 그 이란 대통령이 아니라 하메네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 실질적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추락시킨 것도 잘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추려고 거짓말한 것도 잘못했고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상황으로 국제적인 이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유가족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추모 열기보다 더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지금 이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지금에 있는 정교 지도자를 비롯한 권력의 핵심,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일종의 반정부 시위가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 피격 사태로 이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지금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서 여론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반정부 시위 막다가 그 다음에 솔레이마니 그 추모 시위 막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반정부 시위를 또 막고 있는 거야. 이러한 과정에 정말 특이하게 트럼프가 트윗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의 시민들을 구속하거나 체포하지 말아라. 강제로 해산시키지 말아라. 라고 트럼프가 시위 지휘 선언까지 시위를 지지하는 선언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댓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나다로 이민 온 이란 카나디안들이 이번에 많이 피격을 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란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에서 왔다고 하는 카나다 국적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건데, 이게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왜 단교의 나라에 뭐 고향 방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어떠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카나다가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혀질 걸로 봅니다만, 아무튼 신대 반정부 시위를 오히려 트럼프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인터넷을 다시 오픈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당신네 위대한 국민들을 살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지금의 이란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트위터상의 지지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미국이 이란 내에 현재 혁명공화국,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여기가 이제 진행 상황입니다. 이 진행 상황을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란의 역사에 대한 이 중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어떻게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의 정권이 수립됐고, 그 정권들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어떻게 좌지우지 되고 있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의 지금의 한 두 번의 혁명이 있었고, 지금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이 중동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맹주이고 반미 국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이란의 이 모든 현재 정부들을 조종하고 만들어낸 세력은 미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군산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군산 세력들과 반군산 세력들의 정치적 게임에 따라서 이란의 정부가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란의 정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중동의 국제적인 어떤 국제적인 관계, 중동 내부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전체 이슬람 세력들의 어떤 합종 영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는 이제 현대사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아까 737 맥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37 800이 맥스 계열이에요. 같은 얘기라고. 네. 맥스는 최근 들어서 조정을 해서 그런 거고, 737, 800 계열이 신형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기종이라는 말씀, 보미 작가가 보충해 줬습니다. 자, 이란의 현대사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도 초반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영국이 처음으로 그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1901년도에 이란의 왕실을 일종의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란의 석유 패권을 얻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혁명 후에 러시아에 있던 그 군사력들이 중동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해 오고 있는 과정에 이란하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소련의 볼셰비키 그 정부 적군이라고 불렸던 혁명군들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당시에 이란의 왕위를 가지고 있던 카자르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들을 몰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란을 합병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그 이란 군의 사령관, 이게 그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던 레자한이라고 하는 군인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레자한한테 국가를 통일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왕조가 그 소련한테 져가지고 적화될 위기에서 영국군이 지원을 하는 내부 군인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된 겁니다. 영국의 지원 안에. 이게 바로 팔레비 왕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이란 혁명에 의해서 축출이 되게 되는데 이 팔레비 왕조의 원조가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사실상으로 세운 괴뢰 국가이기 때문에 팔레비 왕조는 친영국적인 정책을 펼치고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의 83%가량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국에 있는 석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생산량의 17% 정도만 쓰고 나머지 대다수를 영국에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1930년대 독일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석유를 나눠서 쓰자. 우리가 이거를 밀어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팔레비 왕제 샤가 이 팔레비 왕제 국왕이 말하자면 영국을 까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편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한 1940년대 이제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영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손을 잡고 전쟁을 진행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제 이란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로 이거를 갈아탔던 왕조를 그리고 왕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그 아들 팔레비 왕세자 레자 팔레비 왕세자를 왕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이제 순종 황제처럼 강제로 왕이 퇴위당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왕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란은 완전히 이제 그 이란의 모든 경제는 석유가 이제 경제의 대부분이니까 이 석유들은 영국에게 탈탈 털리게 되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영국 저 새끼들은 와가지고 멀쩡히 있던 왕 쫓아내고 결국 새 왕조 세우더니 둘이 합잡해갖고 계속해서 우리 단물만 뽑아가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해갖고 그냥 이제 분노를 사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뒤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애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애국 운동, 영국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 우리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제 사람이 이 모하메드 모사덱이라고 하는 대그로 나오기도 하는데 모사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련에 의해서 쫓겨났던 카자르 왕조의 친척인데 사실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뭐랄까 그 왕족의 친족계는 아니에요. 근데 팔레비 왕조는 괴뢰 왕조란 말이에요. 일반 민간인이 군인이 이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된 세력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전통 왕가의 핏줄이 트인 거야.
반계이긴 하지만, 대군계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이란 왕족의 혈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인기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저항단체인 국민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란의 어떤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자치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독립을 진행하기 위한 배후 세력으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영국의 힘을 몰아내고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돼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소련과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란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 소련의 남방 진출을 막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모사덱이 만들어낸 이제 내셔널리즘 정당이죠. 우리로 뭐 극좌 정당을 지원했었고 이 정당의 이제 그 최대의 어떤 정치적 가치는 반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공 운동을 하던 모사드가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이란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란에 먼저 이제 발을 들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손을 잡습니다. 사우디 왕가하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당시 이제 지금의 아람코의 전신이죠. 아람코의 전신이었던 석유 그 생산 기구를 만들고 지분 50대 50으로 나눠 가져요. 근데 이게 50대 50이면 그 당시에 중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던 겁니다. 많이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모사덱이 우리도 그럼 사우디처럼 영국 우리한테 큰일이네요, 갈수록. 50대 50으로 해줘.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영국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 안에 모든 석유를 금수 조치를 시켜버립니다. 자꾸 50대 50으로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럼 니네 석유 뽑지 마! 라고 해갖고, 금수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란이 뽑아서 만드는 석유를 사지 마! 라고 동맹국들한테 전부 다, 얘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거를 지금에 있는 경제 제재를 그 당시에 영국이 원조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이란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영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사덱이 미국을 유엔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의 문제를 도와주시오. 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트루만에서 아이젠하워로 변경되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젠하워가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군요. 트루만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소개에 의해서 트루만 대통령의 소개에 의해서 이란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란하고 일본이 친해지게 된 단계는 이란이 영국하고 분쟁을 하던 중에 금수 조치를 받게 되니까 이 금수 조치를 풀기 위해서 미국에 부탁을 했고 그 미국의 부탁을 받아들인 일본이 이란에서 석유를 사주기 시작한 50년대 초반부터 일본하고 이제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사덱은 겨우 그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실제 이 정권을 완전하게 획책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를 못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얘가 정치력이 부족한가? 뭔가 얘가 좀 그 티미하네 우리말로 이거 왜 빨리 결론이 안 나지?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제 내부에서는 그 독립운동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막 군사적으로 밀어주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이용한 어떤 그 소련 견제라든지 석유가 그 당시 미국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절체가 그 상황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취임하자마자부터 바로 이란을 영국과 함께 괴뢰화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란의 갈등 상황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거를 모사덱에 의한 이란의 자체적인 쿠데타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금 저항 세력의 모사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꿔버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953년도부터 CIA가 이란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국민전선을 후원하고 있었던 국민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민단체겠죠. 정교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 모사덱을 반대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모사덱을 해임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제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모사덱을 이제 강제로 해임을 하게 된 거고요. 이 해임에 맞서서 반정부 시위를 펼치고 막 그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럴까요? 수상 관저 앞에서 우리로 하면 그 1인 시위 비슷하게 그 지지자 시위들을 하면서 해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결국 군대가 투입되게 되면서 이 사람은 권력을 완전히 잃고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60년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이때 이란의 외부 세력에 대한 독립 꿈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미국과 영국의 합작에 의해서 CIA의 조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모든 석유 생산 시설들을 전부 다 국유화하게 됐고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영국에 의한 수출 규제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모사덱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군인 출신의 이제 그 자하드라고 하는 총리를 모사덱 대신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모든 제재를 풀고 석유 협정을 재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결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지분 비율 83대 17이었는데 요게 이제 50대 50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50 중에 40을 미국이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합작을 해갖고 이란의 정부를 친미국 정부로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이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40을 떼간 거고 영국이 10 플러스 알파를 떼가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란 민주화가 50년대 초반에 실패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란의 정권들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른바 지금의 정부를 비난하는 이제 그 국민들 시위는 50년대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국민이 가난한 거야. 산유량을 통해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 부국이 되어야 될 이란이, 사우디보다 훨씬 부자가 돼야 되는 이란이 이러한 자원들을 계속 외국 세력에게 뺏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정부 시위에 가장 큰 핵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란 안에는 반미주의가 성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모사덱을 축출한 미국의 입장은 사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었던 그 모사덱한테 이란 공산당하고 뭔가를 친하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산주의의 침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란의 미국은 4만 명이 넘는 군사 고문단을 주둔을 시킵니다. 지금 전역 중동 지역 전체, 동아시아 전체에 레바논이나 이런데,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이런데 나가 있는 인도양에 있는 모든 미군을 합쳐도 현재 8만 명? 그게 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4만 명을 이란에 주둔시켰다는 얘기는 사실을 이란을, 군정 상태로 만들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도 40% 빼서 오지만, 이란 안에 있는 외교 군사 내정을 전부 다 미국 군인들과 미국 군사 고민들이 완전히 다 장악한 상태로 이란 정부가 미국에 장악된 상태로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를 몰아낸 나름대로의 혁명이 79년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 의한 이슬람 혁명이 지금의 이제 미국을 이란에서 몰아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들여다 보이는 내면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호메이니를 후원했던 당시의 세력이 누구냐? 호메이니의 배경이 누구였을까요? 흔히 이야기해, 미국이 치고 있는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소련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당시 호메이니한테 권력을 넘긴 애들도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 정부에서 만들어낸 이제 괴뢰 정부, 그러니까 군사 고문 체계를 쭉 10년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비 왕조는 엄청나게 이제 미국하고 협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엄청난 석유 자원들을 국민한테 돌리지 않고 만들어낸 상황이었고, 이러한 그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공화당계에 있던 우파 세력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좌파 세력들,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 세력들이 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지원을 하고 이란을 전복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안에 있는 좌파와 우파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권력을 맞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그 변화가 필요했겠느냐? 그 당시에 공화당에 있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동안의 냉전 체제를 종식을 시키고, 이른바 그 대탕트라고 불리죠. 양쪽에서 이제 앞으로 군사적인 긴장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냉전의 종식을 선언해 버렸어요, 러시아. 그리고 군축 상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스타워즈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해외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그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군사고문단 4만 명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있던 군산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 미국 안에는 사실상 군대가 없어요. 민병대를 제외하고 정식 군대는 미국 안에 주둔을 못합니다. 왜냐면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서 돈을 많이 쓰는 병력들은 해외에 나가 파병이 돼 있는 거고, 그 파병된 전력들을 먹이고 입히고 군수 지원을 하면서 군수 세력들이 그동안 돈을 벌었던 건데, 이거를 레이건이 정리를 하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철수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입안을 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있는 이란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호메이니를 일종의 스카우트를 하는 거죠. 당시 호메이니는 그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미국에 의해서 이제 파리로 이렇게 강제 망명이죠. 추국을 당해 있었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테헤란으로 귀국할 때 미 정부의 그 이란 주둔 고위 관리인 라무지 크라크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좌익
대표적 좌익 그 추종자인데 파리에 가서 호메이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를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란의 혁명을 지원해주고 호메이니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지금에 있는 이란의 기득권과 정치를 당신네들이 전부 다 다시 쥐어주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미략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팔레비 왕조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부패한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축출하게 되는 정보전들, 그러니까 이 정보전을 이끌어 왔었던 세력들이 또 다시 CIA 세력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 안에는 4만 명 이상의 미군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호메이니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든지 혁명군을 이제 이런 이슬람 혁명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시위에 의해 가지고 팔레비가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미국이 얼마든지 개입했으면 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주요 군대를 담당했던 그 미국계 그 고문관들하고 심지어는 호이저 유럽 주재 미군 사령관이었던 호이저라고 하는 로버트 호이저라고 하는 사령관이 테헤란에까지 와가지고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란군도 중립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팔레비를 지원하지 말라. 우리 미군도 관만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계속 주동할 수 있게끔 정부는 CIA에서 주면서 내부적으로 그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물리력을 뺏어버리고 결국 호메이니를 통해 가지고 팔레비 왕조들을 전부 다 이제 추방을 시키고 이러한 사람이 망명을 할 때 미국이 이제 그 망명지를 제공하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왕조를 뒤엎어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왜 뒤엎었냐면 그 당시에 시민들에 의한 그 정부 개혁 요구가 너무 강력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정치 세력들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강경 진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괴뢰 정권의 하수 역할만 하다 보니까 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뭐 누구 옛날 박모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강경 진압을 전혀 시도를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정교지다 호메이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미국. 실제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기존에 있는 모든 그 군사 조직들을 이 종교 지도자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는 종신 통제의 형태로 국가를 완전히 개조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거가 있었고 의회가 있었고 뭐 대통령이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지던 이란이었는데 이제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왕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가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형태로 모든 그 권력들이 종교 지도자한테 집중적으로 몰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노란풍선님, 박경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본에서 후원해 주셨네요. 박경자님은. 네.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공화당 입장, 그러니까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던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머물러 있는 게 곤란해지지 않나? 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그 미군에 의한 철수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오고 가고 있을 무렵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테헤란 안에서의 이란 인질극, 그러니까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출 작전을 펼쳤는데 또 이 구출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란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국 군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권력을 쥐어준 호메이니가 반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네, 박인하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레이건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레이건은 이런 이란의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언을 하는데, 선거 공약 때부터 자기가 당선이 되게 되면 무조건 이란에 가가지고 이란 쪽하고 협상을 거쳐가지고 지금에 있는 인질들을 석방을 시키는데 우리가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인질들을 잡히고 있었던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고, 카터 대통령이 이 민주당 세력들을 뒷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나 세력들을 뒷조정해가지고 이 회교공화국으로 이란을 변화시킨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반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건은 자기가 협상 대표로 가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서 제안을 한 거고, 자,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병력을 빼는 대신에 뭔가 다른 그 보상을 레이건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스타워즈 계획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병들에 대한 뭐 의복이나 총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4만 명의 보병을 지원하던 이 비용들을 우주 계획으로 바꿔가지고 로켓이나 미사일 사업에 대한 연구비나 거기에 대한 그 제품들을 사주는 형태로 해갖고 군산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서 이란 인질극 사태가 끝나고 이란에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철수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은 미국의 영향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